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에서 국내 주식 전략 담당 팀장을 하고 있는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조금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발표 좀 말 또렷하게 들으시려면은 마스크를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락장에 물린 개미 전화위복의 마음가짐은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20% 정도 주식이 떨어지면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분들은 쭉 오르는 장세만 보다가 최근 특히나 올해 들어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처음 겪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그러고 뭐 종목을 더 고르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의 멘탈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당황하시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백투 베이직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좀 분명해질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 드릴 거는 5가지로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과거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과가 금방금방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빨리 부자가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날수록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냐 구조적으로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어려운 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느냐, 그 비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락률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가 넘어가 23% 정도 이렇게 가 있고 나스닥은 그것보다도 더 큰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들 힘들어할 시기인데 20%라는 게 사실은 과거 경험상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간 어색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쭉 칠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점 대비 그 당시 주가가 얼마나 낙폭을 기록해 있느냐. 낙폭을 기록한 게 제일 심하던 시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던 시기. 그 다음이 코로나 사태 때 40% 이상 하락했던 시기들이 보이시죠? 그 이외에도 한 20%씩 하락했던 구간들이 꽤 있고 지금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주 한 번씩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형 펀드와 개인 순매수를 합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투자를 언제 하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률이 없을 때 거의 천장에 붙어 있는 시기에 개인들이 쭉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있으면 그때 개인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를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럼 언제 빠져나가느냐 쭉 보시면은 2008년에 주가가 딱 급락을 했을 때부터 빠져나갔다고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주가가 정말로 반토막이 났을 때는 버팁니다. 버티다 언제부터 빠지냐면요. 회복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고점 대비 20% 정도까지 회복한 뒤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을 때는 어김없이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반토막 이상 나면은 사람들이 못 팝니다. 그때는 팔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쳐다도 안 보는 구간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은
팔고 다시는 내가 이거 하면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스탠스를. 그런데 지금 정도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인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시점쯤 된다는 거죠. 과거 패턴적으로 개인들의 심리를 바라보면.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2020년 이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는 오히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투자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새로운 세대는 또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새로운 세대는 조금 어, 과거랑은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다. 원래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학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뭐 분명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튼 지금 상황은 과거 패턴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인간의 본성 측면에서 되게 힘들어져 있는 시기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20% 정도 낙폭일 때 빠져나갔던 결과치고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때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더 좋았었지. 그러니까 힘든 시기고 하지만 과거 경험상으로는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근데 개인들은 잘 못 버티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다. 그래서 달라지길 바라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개인이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려우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하고 그 우리가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저 뭐 행동 경제학 이런 쪽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은 이제 개인 투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본성에 역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손실을 보기가 되게 쉽게 설계돼 있는 게 인간의 내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게 유명해진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뭐 이런 평가를 듣는 저 나심 탈레브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원래 리스크라는 거는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미 알려져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을 결정하면은 항상 예기치 못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복잡하게 다른 부분에서 그 리스크 요인들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랑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사실 그 네가 말한 전망들이 잘 맞추는 게 항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구현을 드리고 그러면 이게 잘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팁들이 없을까? 그 비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례를 해보면은 이런 거죠. 이거는 다니엘 카네만 이분이 하는 거에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우리가 주식시장이란 거는 오르내림을 거듭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투자법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갔을 때는 팔고 그 추세선에 비해서 떨어졌을 때는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 거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냐면은 이 추세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과거의 추세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추세선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될까? 이게 10% 떨어졌을 때 사야 될까? 아니면 20% 떨어졌을 때 사야 될까? 아니면 반토막이 나야 사야 될까? 다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심플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지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캐치해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컨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는 컨닝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인 성과를 내기는 나쁘지는 않죠.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성과를 내기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은 남들 빨라서 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남들이 팔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팔아두는 게 일단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평균적인. 근데 문제는 이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성과는 그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에 비해서는 나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이런 군집 행동들이 되게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는 그 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정작 투자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면 남들 정도의 성과를 얻게 되는데 그 남들 정도의 성과라는 거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남들과 거꾸로 가는 냉철한 뭔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기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맞는 말이지 참 맞는 말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지속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하는 얘기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런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무언가 매매를 할 결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복잡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왼쪽에 있는 코뿔소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부르는 종류의 리스크인데 이건 뭐냐면은 초원에서 저 멀리 코뿔소가 있으면은 눈에 되게 잘 띄잖아요. 그런데 이 코뿔소가 앞으로 쿵쿵쿵 오면은 점점 처음엔 작게 보이던 코뿔소가 점점 크게 보이다가 나중에 나를 들이받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종류의 위험인데 실제로 겪게 될지 안 될지는 멀리서는 모르고 근데 가까이 오면은 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은 대단히 큰 위협으로 올 수 있는 종류의 게 회색코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겠죠. 우리가 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왜 올 것이고 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 회색코뿔소에 해당하는 리스크일 텐데 그런데 이 그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 얘기하는 정말 리스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이 밑에 있는 그 검은색 백조에 있다. 이 검은색 백조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백조 이러면은 흰 새니까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백조들은 다 하였으니까 백조는 원래 하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뭐 나중에 이제 어딘가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됐다 뭐 이러죠. 근데 여튼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저 2001년에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무너지는 사진이 있는데 2001년 9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재밌게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 이 공상의 영역이었지 이게 현실의 영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 기간 동안 문도 닫았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더 가깝게 오면은 2008년도에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경우에도 미국 주택 시장이 이렇게 붕괴될 수 있다도 사람들은 상상하지 않았고 주식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금융 시장이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을 줄은 다들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2007년, 2008년 초 이때 당시에 처음에 뭐 그 MBS 관련 헤지 펀드들 몇 개가 뭐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제한적이다.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 다 트리플 A 등급의 우량한 것들로 그 MBS가 만들어져 있고 이게 동시에 다
이게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뭐 몇백 년에 한 번 있는 종류의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충격이 컸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최근에 나타난 일들을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 처음만 해도 우리가 뭐 메르스 때 어땠고 뭐 사스 때 어땠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는데 또 마찬가지로 올해도 뭐 러시아가 전쟁 이러면은 뭐 얘기는 했지만 설마 전쟁을 하겠어? 21세기에 지금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인데 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사실상 전망할 수 없었던 리스크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앞으로 내년 전망을 할 때 막 이런 종류의 아무런 조짐도 없고 아무런 징후도 없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거를 리스크 요인입니다라고 쓰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사실 너는 분석가가 아니라 작가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리스크가 더 사람들의 계좌에 큰 타격을 주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서 상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왜 투자가 힘드냐라는 게 이 두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조금 공감이 되는 얘기고 지금 이제 직면에 있는 것들도 또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뭐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더 길어지고 있고 뭐 가뭄이 뭐 인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가뭄이 와서 뭐 밀 수출을 중단을 하고 뭐 이런 일들 직면해서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도 뭐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전망이 과연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예상 가능한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인간의 본성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금융시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비법이지만 교과서 같은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되고 하는 걸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귀결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은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다가 내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20대 정도부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는 20대 중후반부터가 되는데 언제까지 돈을 버냐면 한 60세 전까지는 어떻게 소득이 좀 줄어들더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을 한창 제일 잘 벌고 덜 쓰는 지출 대비해서 제일 소득이 높은 시기는 한 50세 정도쯤까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노동소득이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 기간에 버는 20대 중반부터 60세까지 길면 이제 한 35년 정도 기간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평균 수명이 한 95세쯤 되니까 95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앞에 30년 그러니까 20뭐 한 25년 정도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산 게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자녀를 또 먹여 살리려면은 그만큼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번 걸로 95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과제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버는 거 대비해서 버는 당시에는 덜 쓰고 저축을 잘 해놔야겠지만 그 잘 해놓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 60년 먹고 사는 게 쉽냐라고 하면 당연히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잘 저축을 해놓은 거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뭐 이건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오른쪽 얘기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 하나는 이자, 하나는 지대. 그러면은 각각에 대응되는 거는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주식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땅을 갖고 있거나
그럼 임대료를 받을 테니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거둔다 가게는.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받은 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걸로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익을 잘 거둘 수 있느냐라는 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기노업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하는 시기들이 과연 중요한가? 난 앞으로 60년을 이거를 점점 더 먹고 사는 것들을 더 보강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제한된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언제 기간 안에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주된 관점이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우리가 노동 소득으로 버는 기간 이외 나머지들을 평탄화하기 위해 그 소득을 평탄화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주된 툴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뭐 주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뭔가 사놓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위에 그 왼쪽 위에 있는 이제 초록색이 이제 사실은 옛날 기준이죠. 삼성전자의 주권이에요. 이게 실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게 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가운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채권, 실물 채권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이 건물, 이 옆에 건물이죠. 그 정경련회관,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생산 요소가 될 거고, 주식이나 채권도 생산 요소가 될 거고, 아니면은 뭐 이런 특허권 이런 것도 당연히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죠.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으면은 나는 거기서 그 저 특허 그걸 이용권을 이용 비용을 또 돈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묘한 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죠. 금이나 뭐 예를 들면 미술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또 금은 또 투자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미술품 같은 경우도 요즘 부자들이 좀 주식보다 미술품이 낫다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기사로도 그런 얘기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왼쪽 가운데 있는 것들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구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회사의 소유 지분이고, 그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돈을 벌고, 그럼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 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나중에 지금 당장 배당을 해주진 않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돌려받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채권 돈을 빌려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임대료 수익을 받는다거나, 특허가 있으면 그 특허를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거기서 나온 소득, 이것은 다 실제로 그 이 재화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MMM, 머니 메이킹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돈 만드는 기계들인 거죠, 이것들은. 그런데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금이나 미술품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어주냐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뭔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은 오르내릴 수는 있죠. 왜 오르내릴 수 있냐면은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양보다, 이게 존재하는 양보다 이거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뭐 이거는 세상 뭐든 어떤 종류의 거든지 다 가능한 얘기겠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뭐 그런 뭐 요즘 작년에 한창 붐이 불었었던 뭐 명품 가방, 뭐 시계, 뭐 차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오르고 내릴 수는 있지만 여튼 분명한 거는 미술품이든 금이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로 돈을 거래 이걸 트레이딩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두면은 돈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게 될지, 얼마나 영업 활동을 잘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일지 보다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모멘텀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진짜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걸 배당받아서 내가 수익을 거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보통은 내가 사놓은 뒤에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거기서 돈을 벌기를 바라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주식을 미술품 투자나 금 투자하듯이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가까운 거다. 이런 관점을 조금 더 가지면은, 지금 당장 이 주가가 떨어졌든 올라갔든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의 먼 미래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잘 벌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 아마도 마음이 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경영자처럼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제일 저 극단적인 사례로 가 있는 분이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분이죠. 그런 분은 주식을 살 때 뭐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100% 인수를 해버리잖아요. 100% 인수를 하면은 그거는 이거에 거래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을 조금 적용하는 것들이 이걸 60년에 걸쳐서 해가면은 훨씬 더 건전하고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배경들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팁이 있다면은, 하나는 단기 예측에 너무 골몰하지 않고 길게 보는 관점들이 중요할 수 있다.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먼 관점이라는 건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이 주가가 떨어져 있느냐 올랐느냐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이 되면은 조금 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저 뭐 그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보통 전망을 할 때 지금 뭘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향후 몇 달 내지는 길면 1년 이 정도 기간 안에 수익을 거두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예측이 점점 더 정교해져야 되고, 예측이 정교해져야 된다는 거는 결국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가 아니라 이번에 내는 이 신제품이 대박을 낼까? 이런 관점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회사 자체도 모르는데, 회사도 이 제품이 대박을 낼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품을 왜 출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회사의 외부인인, 심지어 우리가 이 회사의 이번 제품이 대박을 낼 것이다.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예측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사실은 더 예측이 정교해져야 되는데, 정교하게 예측을 하려고 할수록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정교하게 예측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려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탁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의 그 계획들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사를 기업 그 주식을 가격이 오르내리는 무언가, 뭐 금이나 미술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생산성이, 그 회사의 생산성,
내지는 그 국가의 생산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뭐랑 비슷하게 큰 그림에서의 궤적이 비슷하게 가냐면은 한국의 국민 총생산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의 가치는 결국 이 기업이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합인데, 그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랑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 뭐 장기적으로 1% 성장하는 국가가 있고 3% 성장하는 국가가 있고 뭐 7% 성장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높게 성장하는 국가가 더 기업들이 또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신흥국 투자하자라는 얘기랑은 좀 결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여튼 생산성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가 조금은 더 명확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그 월급을 모아서 일정 부분 저축을 하고 그 저축으로 내가 나중에 소득이 끊겼을 때 먹고 나머지를 먹고 살아야지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장기적인 투자면은 이제 이런 주가가 일시적으로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랑은 좀 떨어져서 그냥 장기 평균 수익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예요. 투자 성과라는 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 투자 규모, 매달 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첫 번째 중요하고, 이게 100만 원 넣을 때랑 200만 원 넣을 때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하느냐. 이 투자 기간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결정한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넣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연평균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내가 결국 그 뒤에 얼마가 생길 거다라는 거는 그 세 가지 알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쪽이 더 힘이 세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라고 생각해 보면요, 제일 힘이 센 거는 투자 기간입니다. 여기서 계산해 보면 다 똑같이 두 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동안 100만 원씩을 10% 연평균 수익률로 10년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세팅돼 있는 거고, 그걸 이제 20년으로 늘려볼 때 수익률을 20% 올려볼 때 투자하는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볼 때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건데, 비교해 보면 딱 나오죠. 투자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투자 규모가 중요하고 수익률은 제일 덜 중요하더라.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가능한 한 일찍부터 투자하고 최대한 덜 쓰고 많이 저축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 회사 직접적으로 투자의 스킬을 올려가지고 수익률 끌어올리는 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제일 덜 중요하더라.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이거는 희망적인 동시에 절망적인 얘기인데, 희망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대단한 투자의 기술을 가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아끼고 많이 저축하고 오래 투자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는 일반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 희망적인 일이고요. 반면에 절망적인 일은 내가 뻔한 월급에 뻔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수익률을 올려가지고 대박을 내겠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안 아끼고 투자 덜하면 대박을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확률은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수익률은 덜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사회초년생들이 투자를 하는 걸 주변에서 보면요, 신입사원들이 어떤 경우들을 많이 하냐면은 당장 모아둔 목돈은 크지 않고, 그리고 월급도 뭐 아주 크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처음 돈 벌기 시작하는 시점에 얼마나 쓰고 싶은 게 많겠어요. 다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아끼고 저축해서 많이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오래 투자한다라는 거는 너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뭘 노리게 되냐면요. 대박을 노리게 됩니다. 결국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나머지를 메이크업 하겠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미래는 불확실한 거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근데 이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목표 수익률을 엄청 높인다는 거죠. 실제 수익률을 높인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알지만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도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쉬워지게 돼 있는, 이게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리스크를 뚫고 높은 수익을 거둔 사람이라면 참 뭐 다행이겠지만, 근데 리스크가 더 높고 기대 수익률도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람 주변에 실패한 리스크가 발현돼 가지고 손실을 본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인즉슨 많은 경우에는 적게 저축하고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려고 위험한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물은 손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내가 쭉 꾸준히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권한다면 초기에 투자를 하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이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도 키우는 거이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으니 딴 요소들에 비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덜 쓰고 많이 저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투자해라 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같은 시점은 오히려 멘탈 관리를 하기에는 좋은 시점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저 존 보글이라고 그 뱅가드, 그러니까 ETF 하는 회사죠. 그 CEO가 그린 차트인데 역시 ETF 투자하는 분답게 그런 결론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액티브 펀드들이,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이 시장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길 확률은 대단히 낮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JP 모건에서 하는 얘기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률을 20년간 수익률을 쭉 해보니까 투자자들 성과가 전체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확연하게 못 미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장 성과를 넘어서는 거는 쉽지 않다. 네. 그걸 일단 인정하는 게 근데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사이드카입니다. 제일 쉬운 사이드카라는 건 이제 옆에서 누가 운전해주면은 그 여기 딱 붙어서 아무 힘 안 들이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인 건데, 뭐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시장 자체를 복제하는 ETF 같은 걸 사는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사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투자 구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경우는 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투자를 할 때 뭘 살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워런 버핏보다 잘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미래가 참 걱정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왜 그거 대신 딴 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로 뭔가 어떻게 투자를 예측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버는 거 대비 최대한 많이 벌고 적게 쓰고
많이 아껴서 그거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옆에 태워 보내면은 그게 내 그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임금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주가라는 게 누군가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고 팔아가지고 오르내리는 거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또 욕심이랄까요? 그러니까 더 나는 투자의 기술을 키워가지고 더 높은 성과를 거둬보겠다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에 나오는 것들이고, 그거는 뭐 의지를 가지신 분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의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주변에 보다 보면은 그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르게 말하면요, 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한 번에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은 여기에 크게 베팅을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 좋은 기회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크게 베팅을 하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란 거는 내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좋은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의 규모를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한 번에 큰 베팅을 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왜냐하면은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언제 발견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의 베팅법이 더 맞는 거다. 그건 이제 그 두 가지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 암호학에서 기반돼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켈리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승률이랑 그리고 그 기대값, 그러니까 만약에 이길 확률과 이겼을 때 얼마를 받고 그 질 확률과 졌을 때 얼마를 잃을 것이냐, 이 조건들을 알고 있다면은 각각 이걸 대입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 베팅을 하는 게 최저값이냐, 수학적으로 그게 존재한다라는 건데, 뭐 이런 얘기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거는 그 수식으로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로 할 수 있는 더 위에 걸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위에는 뭐냐면은 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저 있었던 뭐 논픽션 책이 있고, 그걸 가지고 뭐 나중에 영화도 되고, 이거는 사실 그 영화 포스터인데 뭐 그런 거예요. 저 카지노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카지노에서 도박사들은 특정하게 그 자기의 승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뭐 사기가 아니라 뭐 실제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칼 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카지노에 비해서 내가 이길 확률을 높이면, 근데 그 높인다고 하는 게 뭐 대단히 높은 뭐 80% 90%가 아니라 당연히 몇 프로 올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한 51대 49 정도로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2% 정도 내가 도박장의 카지노에 비해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면은 각각 그 51대 49의 게임을 내가 몇 프로씩 베팅하는 게 그 평균적으로 좋더냐에 대해서 이런 걸 해보는 사람 얘기는 1%다. 그러니까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미하게 승률이 더 높으면은 1%씩만 베팅을 해서 엄청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금씩 벌어 있고 조금씩 벌어 있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한테 유리한 확률을 계속 끌고 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약간 더 유리해, 좀 더 유리한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베팅을 확 키우게 되면은 몇 번 지고, 확률이란 건 사실 항상 모르는 거니까요. 몇 번 지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판돈이 없어지면은 나한테 본질적으로 유리한 확률이라 하더라도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그 정규 분포가 나오려고 하면은 30번 이상 반복 시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통계 기초 배운 분들은 알 텐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확률적인 걸 가지고 무언가 의미 있게 이 확률이 나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최소한 30번은 반복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베팅이라는 거는 3%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시장의 긴 수익률을 거둘 확률이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의해서 한번 시장에서 아웃되고 나면은 그 뒤는 없는 거니까 이런 관점을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뭐 앞으로 또 주가가 오르는 날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오르는 날은 좀 속이 쓰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되게 분산된 베팅을 반복하는 것들은 조금 떨어졌을 때의 이런 시장에서 아웃될 우려를 줄여준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이미 투자했는데 물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버는 것보다는 내가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사실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얘기. 지금까지는 정말로 개념적인 얘기를 대부분 드렸고요.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증시 20% 빠진 상황에서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을 조금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그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란 건 뭐냐? 돈인데 돈이 만들어지는 거는 두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은행에다가 뿌려요. 뭐 그 과정은 사실은 뭐 채권을 매입하고 이런 복잡한 그게 있지만은 여튼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찍어낸 돈을 시중은행에서 대출과 예금의 시스템을 통해서 돈 복사를 합니다. 이건 정말 돈 복사. 그래서 처음에 그 중앙은행이 찍어낸 통화량을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부르고 은행에 의해서 적재된 돈의 총합을 뭐 M2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건 그거죠. M2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 한국 돈은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돈이 한국 시장을 흘러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가 중요한데 주식을 사야 될까, 부동산을 사야 될까 이게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사실은 한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30% 이상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인데 특히나 그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적극적으로 유출된다라는 점에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사실은 크죠. 그런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만들어진 돈은 사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외국의 돈들이잖아요. 사실 미국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 미국의 돈을 찍어내는 존재는 연준과 그 미국의 금융기관들일 거고 그렇게 찍어내진 돈이 다시 유입되는 거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국내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될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외국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채권을 사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또 결정이 돼야 되고요. 주식을 산다면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주식을 살까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간택을 다 받아야 미국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게 좋겠어. 해외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좋겠어. 근데 그 주식을 한국 걸로 사는 게 좋겠어라는 선택지까지 와야지만 그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까다롭죠. 저라도 미국 주식을 하고 싶겠어요. 미국 주식이 쉽잖아요. 직관적으로 이 두 단계 정도는 앞으로 당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올라가는 기간이 짧은 거는 딱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쭉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뭐 앞에 있는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하나는
연준이 지금은 돈을 조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가면 연준이 다시 돈을 풀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 그리고 연준이 돈을 푸는 기간이 돼서 다시 미국의 예금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까? 그리고 이때 미국보다는 해외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될 때 다시 역으로 유동성이 좋아지는 국면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아주 짧게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연준의 긴축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라고 하기는 조금 빠른 단계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짧게 보면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어떤 타이밍이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인지는 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겠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실천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10, 20, 50이라고 저는 대충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 글로벌 우리나라 증시를 과거 쭉 추적해 보면은 한 20% 정도 시장을 하락시키는 종류의 이벤트가 있고 한 50% 정도 하락시킨 이벤트가 있어요. 뭐 정확한 게 50, 20은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반토막에 가깝게 만드는 요인들을 과거에 돌이켜 보면은 뭐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요. 그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뭐 우리나라 카드 사태 2003년이 있었고 뭐 그러고 뭐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가 있었고 뭐 이런 식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그렇게까지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50% 정도까지 떨어뜨린 일들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뭐냐면은 한국 기준으로 한국의 위기라고 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깎여 나갈 정도의 뭔가 구조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깎여 나갈 만큼의 뭔가 일이에요. 아니면 글로벌로 보면은 글로벌 경제 전반이 다 같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반면에 이제 한 20% 정도 하락을 시켰던 요인들을 과거 쭉 보면은 뭐 남유럽 재정위기라던가 뭐 미국의 신용등 강등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적으로 한국의 주요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되겠죠. 그런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럼 수출은 잘 안 되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뭐 가르는 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 주식 입장에서는 한 23%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구간 정도 한 20% 정도 떨어지는 위기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사태가 더 커져가지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고 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과거에 글로벌 경제에 큰 침체가 왔을 때처럼 커질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 보면은 지금 정도면은 주식을 사모아야 되는 구간에 가까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도 앞으로 한 20%더 빠질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사는 게 나을, 뭐 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 거죠.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 생각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뭐 저는 좀 더 20%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예. 하지만 뭐 가늠하는 기준을 삼는다면 이런 것들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서,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겠냐, 한국 시장에도 다시 해가 떠오르는 날이 올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과거 대세 상승장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80년대 후반에 있었고요, 한 번은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은 주가 지수 기준으로 5배, 4배씩 올랐던 시기예요. 어마어마한 시기죠. 뭐 5배, 4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에 보면은 이 두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펴지고, 그러니까 돈이 흔해지는 시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한번 튀어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면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가는 이제 첫 발을 띄는 시기였었고, 뭐 이제 200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가 중공업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까지 올라갔던 시기였었죠. 그러면 지금 바라보면요,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코스피가 뭐 2000대에서 크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가 쭉 길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커졌냐라고 보면은 분명히 많이 커졌죠. 뭐 반도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 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리고 문화 콘텐츠 차원에서는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는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만큼의 경쟁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돈이 축소돼 있는 시기고 글로벌로 그 수요들이 폭발해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때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요, 뭐 기본을 지켜서 꾸준히 돈을 모아가고 저축해가고 이걸 투자해가는 과정들을 평소에는 쌓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다시 또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런 대세 상승장이 돌아올 수 있을 경쟁력들을 한국 기업들은 축적해 가고 있다. 이런 거는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좀 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희망차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좀 혼란스러운 시기지만은 좀 힘을 내시고 좋은 투자 성과를 앞으로 긴 기간에 걸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